제 심장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친아들이 제 장례 보험을 먼저 해지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요. 보험 설계사가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내 손이 떨렸다. 해지 신청인 란에는 분명 김태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아들, 변호사가 된 그 아들의 이름이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보험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설계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 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30년을 키운 그 아이를. 수선 공방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다. 골목 모퉁이 벤치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다. 이렇게 맑은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났던 것도 30년 전 이맘때였다. 여보, 우리 태훈이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 알았어요? 공방 문을 열자 익숙한 재봉틀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30년. 이 좁은 공간에서 바늘과 실만으로 아들을 키웠다. 손님들이 맡긴 옷에 단을 고치고 지퍼를 갈고 단추를 달면서 한 푼 두 푼 모았다. 태훈이 학원비, 대학 등록금, 사법고시 학원비까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사진첩이 나왔다. 태훈이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교복이 헐렁했던 중학교 시절. 대학 합격증을 들고 활짝 웃던 20살의 얼굴. 사법고시 합격 발표날 내 목을 껴안고 엄마 고생 끝이야. 이제 내가 엄마 먹여 살릴게 하던 그 아이.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변호사가 되고 2년 뒤 태우는 집을 샀다. 강남의 30평대 아파트였다. 엄마 같이 살자. 이제 좁은 공방 정리하고 편하게 살아 하던 그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 월세방에서 살던 내게 자가주택이라는 건 꿈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며느리 수진이가 들어온 건 그로부터 1년 후였다. 대기업 과장 출신의 똑 부러지는 여자. 첫 만남부터 나를 보는 눈빛이 달랐다. 계산하는 듯한, 가늠하는 듯한 그 시선. 어머님, 요즘 시대의 수선 공방이요?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신혼 첫날 저녁, 수진이가 던진 질문이었다. 태우는 아내의 팔을 잡으며 수진아, 그런 말하지 마 했지만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그날부터였다. 집안에서 내 자리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건. 거실 소파에 앉으면 어머님, 소파 가죽이 약해서요 하고 부엌에서 요리하면 어머님 요리는 너무 기름져서 태훈 씨 건강에 안 좋아요 했다. 손주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기를 안아보려 하면 어머님, 손 소독하셨어요? 요즘 세균 감염 무섭잖아요 하며 아이를 빼앗았다. 바늘질하던 손으로 손주를 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을까? 태훈아, 엄마가 불편하면 공방으로 돌아가도 돼. 어느 날 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수진이가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집안의 투명 인간이었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심지어 내 방에서조차 숨죽이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보험 설계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장례보험이 해지됐는데 혹시 아세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15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부어온 보험. 내가 죽으면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장례비라도 남기려고 든든히 준비해 둔 그 보험을 해지 환급금이 600만 원쯤 되는데 어머님 계좌로 입금 안 됐나요? 아니, 입금되지 않았다. 내 계좌가 아닌 아들의 계좌로 들어갔을 것이다. 내 도장을 몰래 찍어서.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다.
태훈아, 엄마 장례 보험 내가 해지했니?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다. 수진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문이 열렸다. 엄마, 무슨 일이야? 밤늦었는데. 태훈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아니,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장례보험 내가 해지했니? 아, 그거. 태훈은 뒤통수를 긁었다. 수진이가 뒤에서 나왔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표정만은 또렷했다. 어머님, 그 돈 민준이 학원비로 썼어요. 어차피 어머님한테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잖아요. 내 보험인데 내 동의도 없이. 어머님,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학원비 하나 못 써요? 태훈 씨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강남에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태훈은 아내와 나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만 지었다. 엄마, 나중에 갚을게. 지금은 이해해줘. 문이 닫혔다. 나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복도의 센서등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 다음 날부터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진이는 노골적으로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에 내 자리가 없었다. 밥상은 3개만 차려져 있었다. 어머님, 요즘 노인분들은 소식하는 게 건강에 좋대요. 어머님 방에 바나나 놓아뒀으니까 그거 드세요. 점심도 마찬가지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간신히 식탁에 앉을 수 있었지만 수진이는 내가 만든 반찬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태훈 씨, 이 반찬은 뭐예요? 냄새가 이상한데. 아, 엄마가 만든 건데. 버려요. 위생 상태도 확인 안 되는데 민준이한테 먹일 순 없죠. 내가 정성껏 만든 된장찌개와 시금치나물이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집에서 나는 이미 말할 권리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태훈과 수진이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나를 불렀다. 엄마, 앉아. 태훈의 표정이 심각했다. 수진이는 팔짱을 끼고 나를 내려다봤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우리 힘들어. 민준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대출 이자도 빠듯하고 엄마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알아봤어. 무슨 소리니? 요양원이야. 요즘 요양원 시설 진짜 좋아.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엄마 나이에 맞는 곳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나는 아직 건강해. 일도 할 수 있어. 공방도 있고. 어머님, 그 공방 말인데요. 수진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서 낯선 문서들이 나왔다. 이게 뭐니? 공방 건물 담보대출 서류예요. 어머님 도장 찍혀 있죠? 3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민준이 영어 유치원비랑 태훈 씨 차 할부금 갚는 데 썼고요. 내가 언제 도장을? 어머님, 어차피 그 공방으로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버시잖아요. 그 건물 팔면 억대 돈인데 그냥 붙들고 계실 이유 없죠. 머리가 핑 돌았다. 남편과 함께 장만한 그 작은 건물. 30년을 버텨온 내 삶의 터전. 그걸 내 허락도 없이 담보로 잡았다는 말인가. 태훈아, 넌 변호사잖니. 이게 불법이라는 거 모르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이 없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요양원비는 우리가 낼 테니까 거기서 편하게 지내. 나는 안 가. 절대 안 가.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다. 네, 실버빌라죠? 오늘 입소 가능하다고 하셨죠? 사흘 뒤 나는 정말로 집에서 쫓겨났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사진첩뿐이었다. 태우는 차에 짐을 실으면서도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엄마, 주말에 면회 올게. 거짓말이었다. 그 주말도, 그 다음 주말도 아들은 오지 않았다. 요양원 방은 사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창문 밖으로는 회색 콘크리트 벽만 보였다. 첫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복도에서는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다. 옆방에서는 치매 환자가 자식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죽는 건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30년을 바늘과 실로 버텨왔건만 이제는 그 바늘을 쥘 힘조차 없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명문대를 나오고 변호사가 된 그 아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그 아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사라지는 밤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투명해지고 있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열흘째 되던 날 나는 결심했다. 이곳에서 죽을 수는 없다고. 새벽 4시, 복도에 사람 기척이 없을 때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비상구 쪽으로 향했다. 다행히 CCTV 사각지대였다. 요양보호사들이 교대 시간이라 1층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뒤뜰로 나가는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담장 높이는 2미터쯤 되어 보였다. 68배 몸으로는 너무 높았지만 플라스틱 의자를 쌓아 올리고 간신히 담을 넘었다. 담장에서 뛰어내릴 때 발목이 삐끗했지만 아픔을 참았다. 후. 담장 밖 세상은 낯설도록 조용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나는 절뚝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갈 곳이 없었다. 공방은 이미 아들이 담보로 잡았고 친구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10,000원짜리 2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왔다. 출근길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 바쁘게 어딘가로 향했다. 그 속에서 나만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다. 발목이 점점 더 아팠다. 벤치를 찾아 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흘끔거렸다. 남루한 옷차림의 노파, 동정 어린 시선도 경계하는 눈빛도 있었다. 내가 정말 거지가 됐구나. 점심때가 되자 배가 고팠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다. 1,500원. 남은 돈은 18,500원.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어디서 밤을 보내야 할까? 찜질방? 아니, 돈을 아껴야 했다. 이 돈이 떨어지면 정말 끝이었다. 걷고 또 걸었다. 발목은 퉁퉁 부어올랐다. 어느새 낯선 동네에 와 있었다. 오래된 상가 건물들 사이로 폐쇄된 지하상가 입구가 보였다. 계단을 내려가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냄새가 좋지 않았지만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다. 벽에 기대어 웅크리고 앉았다. 그때였다. 와드득.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하상가 입구로 빗물이 흘러내렸다. 계단 위쪽에서는 빗줄기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추웠다. 5월인데도 몸이 덜덜 떨렸다.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었다. 이러다 폐렴에 걸리겠다 싶었다. 여기서 죽는 건가? 눈을 감았다. 태훈이 얼굴이 떠올랐다. 5살 때 감기에 걸려 끙끙대던 모습. 초등학교 운동회 날 달리기에서 1등하고 내게 달려오던 모습. 대학 합격증 들고 활짝 웃던 20살의 얼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스마트폰이었다. 태훈이 요양원 보내면서 연락용으로 써라며 준 중고폰. 한 번도 울린 적 없던 그 폰이 울리고 있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영상통화였다. 누가 이 시간에 받지 말까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터치했다.
화면에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 25쯤 되어 보이는 밝은 미소의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옥순 할머니 되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아, 죄송해요. 저는 실버 커넥트라는 앱 운영하는 이지은이에요. 할머니 정보가 저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길래 연락드렸어요. 실버 커넥트?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제가 뭐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전혀요. 할머니,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화면이 너무 어두운데. 화면 속 여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하상가요. 비를 피하고 있어요. 네. 할머니, 혹시 노숙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났다. 낯선 사람 앞에서 우는 게 창피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위치 공유 가능하세요? 위치 공유가 뭔데요? 아, 제가 문자로 링크 보낼게요. 그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곧 문자가 왔다.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눌렀다. 확인했어요. 할머니, 거기서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30분 안에 갈게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화면 속 여자는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가 우리 앱에 SOS 신호를 보내셨거든요. 저희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는 봉사단이에요. 걱정 마세요. 금방 갈게요. SOS 신호? 나는 그런 거 보낸 적 없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누군가 나를 찾아온다고 했다. 이 어둠 속으로, 이 버려진 곳으로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죄송한데요. 30분 뒤 지하상가로 내려온 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할머니 정보가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있긴 한데 이게 다른 분이랑 중복 등록된 거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SOS 신호를 보낸 건 할머니가 아니라 같은 이름의 다른 분이셨어요. 저희가 착오로 할머니한테 연락드린 거예요. 잘못 걸린 전화였다는 말이었다. 그럼 날 도와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지은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하지만 할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병원이라도 모셔다 드릴까요? 발목이 많이 부으셨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병원비 낼 돈도 없었다. 괜찮아요. 가세요. 하지만, 가요. 내가 감당할게요.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혹시 정말 힘드시면 여기로 연락하세요. 저희 쉼터 정보 있어요. 그녀가 떠나고 다시 혼자가 됐다. 빗소리만 요란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의식이 흐릿해질 무렵 다시 폰이 울렸다. 또 영상통화였다. 이번에는 정말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말까 하다가 습관처럼 화면을 터치했다. 여보세요? 화면에 나타난 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박 이사님? 아,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네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왜인지 그냥 끊을 수가 없었다. 잠깐만요. 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남자는 멈칫했다.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시죠? 잘못 걸린 전화예요. 근데 우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남자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 사람이 무너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뭐라고요? 10년을 쌓아 올린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먹이고 있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제 이름은 윤시강입니다. e스포츠 구단 대표예요. 아니, 대표였어요. e스포츠요? 게임으로 경기하는 거예요. 저희 팀이 국내 1위였거든요. 그런데 윤시강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선수 2명이 승부 조작을 했어요. 돈을 받고 일부러 진 거죠. 오늘 그게 터졌어요. 언론에 다 나갔고 스폰서들은 계약 해지 통보했고 구단 해체해야 할 것 같아요. 화면 속 남자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선수들을 믿었어요. 같이 밥 먹고 고민 상담해주고 가족처럼 지냈는데 그 애들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선수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는지 물어봤죠. 그런데 대답이 뭔지 아세요? 돈이 필요했다래요. 그게 다래요. 윤시강은 고개를 떨궜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 선수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면 다시는 사람을 믿을 수 없잖아요. 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낯선 남자였지만 그 표정이 낯설지 않았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내 얼굴과 똑같았다. 시강 씨. 네. 사람은 기술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여요. 네. 아무리 실력 좋은 선수라도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뛸 수 없어요. 그 선수 2명은 처음부터 당신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돈만 믿었던 거고. 윤시강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남은 선수들은 다를 거예요. 지금 그 아이들도 무너졌을 거예요. 자기들도 의심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거고. 지금 필요한 건 그 아이들을 다시 믿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믿어요? 곁에 있어주는 거죠. 말로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 얼굴 보고 밥 같이 먹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는 거예요. 윤시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그냥 인생 선배요. 배신도 당해봤고 버림도 받아봤고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요. 할머니도 배신당하셨어요? 내 아들한테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윤시강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화면이 너무 어두운데. 폐쇄된 지하상가요. 비 피하고 있어요. 네, 괜찮아요. 이것도 인생이에요. 윤시강은 얼굴이 굳어졌다. 할머니, 주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왜요? 잘못 걸린 전화인데. 잘못 걸렸어도 상관없어요. 할머니가 절 살려주셨어요. 제가 할머니를 그냥 둘 순 없어요. 시강 씨, 당신도 힘든데. 할머니, 제발이요. 주소만 알려주세요. 나는 망설이다가 지은이가 보낸 위치 링크를 그에게 전달했다. 40분 걸려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어둠 속에서 폰 화면만 바라봤다. 정말 올까? 잘못 걸린 전화인데? 그런데 이상했다. 가슴이 조금, 아주 조금 따뜻해졌다. 윤시강은 정말로 왔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지하상가로 뛰어내려왔다. 할머니, 그는 내 어깨를 부축했다. 젖은 옷, 부은 발목, 창백한 얼굴, 모든 걸 본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돈이 없어요. 제가 낼게요. 어서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따뜻한 죽을 먹었다. 발목은 염자였고 체온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저체온증으로 큰일 날 뻔했다고 했다. 할머니, 갈 곳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저희 숙소에 계시겠어요? 숙소요? 선수들 기숙사예요. 빈방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지내시면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뭘 도와요? 윤시강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 선수들한테도 해주세요. 저는 이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정리됐거든요. 나는 게임도 몰라요. e스포츠가 뭔지도 잘 모르고. 괜찮아요. 게임 가르쳐 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계셔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음 날 나는 e스포츠 구단 기숙사에 들어갔다. 3층짜리 건물이었다. 1층은 훈련실, 2층은 사무실, 3층은 선수 숙소였다. 내게 배정된 방은 2층 끝 작은 공간이었다. 그래도 요양원보다 훨씬 좋았다. 할머니 소개할게요. 윤시강이 남은 선수 5명을 불러 모았다. 모두 20살 전후의 어린 청년들이었다. 김옥순 할머니세요. 앞으로 우리 팀 멘탈 코치로 계실 거야. 네. 선수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한 명이 속삭였다. 대표님, 정신 나가셨나? 재훈아, 들렸어. 아니, 대표님, 멘탈 코치면 스포츠 심리학자 같은 분을 모셔야지. 어르신을. 할머니는 인생 선배야. 너희한테 필요한 건 이론이 아니라 진짜 조언이거든. 선수들은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윤시강은 진심이었다. 할머니, 일단 며칠만 지켜봐 주세요. 선수들이랑 같이 생활하시면서 이야기 들어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그냥 그것만 해주셔도 돼요. 첫날은 어색했다. 선수들은 나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식사 시간에도 인사도 없이 각자 밥을 먹고 훈련실로 내려갔다. 나는 2층 방에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이틀째 되던 날 나는 훈련실을 내려가 봤다. 어두운 방 안에서 선수들이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드리고 있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캐릭터들이 싸우고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재훈이라는 선수가 짜증난 표정으로 대답했다. 게임이요. 롤 모르세요? 롤. 리그 오브 레전드요. 5대5로 싸우는 게임이에요. 재밌어요? 할머니가 볼 건 아니에요. 나는 뒤로 물러섰다. 선수들은 다시 게임에 집중했다. 하지만 나는 매일 훈련실에 내려갔다. 그냥 구석에 앉아서 지켜봤다. 선수들이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선수의 유니폼이 찢어진 걸 발견했다. 어머, 옷이 찢어졌네. 괜찮아요. 그냥 입을 거예요. 내가 고쳐줄게. 에이, 할머니가 뭘. 나는 2층으로 올라가 가방에서 바늘과 실을 꺼냈다. 30년 수선 공방에서 쓰던 것들이었다. 유니폼을 받아들고 정성껏 꿰맸다. 찢어진 자리가 티나지 않게 튼튼하게. 됐어요. 유니폼을 돌려받은 선수,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옷을 살폈다. 와, 정말 티도 안 나요. 30년 했으니까. 할머니, 재봉 사셨어요? 응. 작은 수선 공방 했어. 민우는 처음으로 나를 제대로 쳐다봤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날부터였다. 선수들이 하나둘 옷을 들고 왔다. 단추가 떨어진 셔츠, 지퍼가 고장난 점퍼, 밑단이 풀린 바지. 할머니, 이거 좀. 할머니, 저것도 부탁드려요. 바늘질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어때? 힘들지? 네, 솔직히 힘들어요. 승부조작 사건 이후로 다들 저희를 이상하게 봐요. 너희는 안 그랬잖아. 그래도요 같은 팀이었으니까. 저희도 책임 있죠. 나는 실을 꿰며 말했다. 옷도 찢어지면 다시 꿰맬 수 있어.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찢어졌지만 다시 꿰매면 돼.
더 튼튼하게.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막내 선수 현수가 훈련 중 울음을 터뜨렸다. 현수야, 왜 그래? 윤시강이 다가갔지만 현수는 고개만 저었다. 나는 조용히 현수 옆에 앉았다. 이야기해봐.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 게임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쳐요. 발목만 잡아요. 그래서 슬퍼? 내 대표님이 절 믿어주는데 저는 계속 실수만 해요. 나는 현수의 손을 잡았다. 20살 청년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현수야,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실수하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느냐. 근데 계속 실수하면 그럼 계속 일어서면 되지.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일어서는 게 문제야. 현수는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 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대표님이 널 믿고 팀원들이 널 믿고 할머니도 널 믿어. 이제 내가 너를 믿을 차례야. 그날 밤 선수들이 처음으로 내 방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같이 저녁 먹어요. 우리가 치킨 시켰어요. 할머니도 좋아하시죠? 5명의 청년들이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낯설었던 눈빛이 이제는 따뜻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곳이 집처럼 느껴졌다. 할머니, 우리 이겼어요. 첫 승리를 거둔 날 선수들이 환호하며 나를 끌어안았다. 땀에 젖은 유니폼, 상기된 얼굴. 그 아이들의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정말 잘했어. 다들 최고였어. 윤시강은 멀리서 나를 바라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승부조작 스캔들 이후 첫 승리였다. 언론은 냉소적이었지만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적처럼 연승이 시작됐다. 2연승, 3연승, 5연승. 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서로 눈치만 봤는데 이제는 진짜 한 팀 같아요. 재훈이 훈련 후 내게 말했다. 그의 유니폼 소매가 또 해져 있었다. 또 찢어졌네. 줘봐. 괜찮아요, 할머니. 이거 원래 이래요. 원래 찢어지는 옷이 어디 있니? 줘. 재봉틀은 없었지만 손바느질로도 충분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실이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할머니는 왜 바느질 하실 때 행복해 보이세요? 응? 표정이 달라져요. 편안해 보이고. 나는 잠시 바늘을 멈추고 생각했다. 아마도 찢어진 걸 고치는 게 좋아서 그런가 봐. 망가진 걸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보람 있어. 저희도 그런가요? 찢어진 팀을 고치는 거? 그렇지. 너희는 찢어진 게 아니라 잠깐 풀린 거야. 다시 꿰매면 더 튼튼해져. 재훈은 빙그레 웃었다. 7연승째 되던 날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승부조작 논란 속 기적의 역전, 윤시강 구단 7연승, 재건팀의 부활, 비결은 무엇인가? 할머니 코치 화제의 e스포츠계 이례적 인사. 기자들이 숙소 앞으로 몰려왔다. 윤시강은 인터뷰를 자청했다. 멘탈 코치라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네, 김옥순 할머니세요. 저희 팀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때로는 유니폼도 고쳐주십니다. 기자들이 웃었다. 하지만 윤시강은 진지했다. 저는 할머니께 배웠어요. 사람은 기술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인다는 걸요. 제가 선수들을 믿고 선수들이 서로를 믿으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요. 그날 밤 나는 방에서 뉴스를 봤다. 내 얼굴이 화면에 나왔다. 선수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e스포츠계에 새바람을 일으킨 68세 멘탈 코치 김옥순 씨.
그녀는 30년 경력의 재봉사 출신으로 재봉사 출신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다.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웠다. 10연승을 달성한 날 팀 전체가 외식을 나갔다. 할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뭐든 좋아. 아니에요. 오늘은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결국 한정식집으로 갔다. 정갈한 상차림, 따뜻한 국, 정성스러운 반찬들. 첫 숟가락을 떴을 때 눈물이 났다. 할머니, 왜 우세요? 맛없어요?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사실은 맛 때문이 아니었다. 이렇게 여럿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준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해서였다. 요양원에서는 혼자 먹었다. 아들 집에서는 눈치 보며 먹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할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민우가 나물을 떠다 줬다. 할머니, 물 더 드릴까요? 현수가 물잔을 채웠다. 할머니, 오늘 경기 때 해주신 말씀 정말 도움됐어요. 재훈이 진심 어린 눈으로 말했다. 나는 사랑받고 있었다. 필요한 사람이었다. 애들아, 네 할머니. 할머니가 고마워. 너희가 날 여기 있게 해줘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윤시강이 잔을 들었다. 할머니께 건배. 할머니가 없었으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습니다. 건배. 5명의 청년들이 함께 외쳤다. 나도 물잔을 들어 올렸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백발.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맞아. 나는 아직 살아있어.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태훈이 어렸을 때 사진들. 예전엔 이 사진을 보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태훈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이제 알아. 인생은 내가 날 버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찢어진 옷도 다시 꿰매면 입을 수 있다. 무너진 팀도 다시 세우면 이길 수 있다. 버려진 인생도 다시 시작하면 빛날 수 있다. 나는 바늘과 실을 꺼냈다. 민우의 유니폼에 이름을 수놓기로 했다. 깔끔한 글씨체로 정성껏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생각했다. 나는 다시 살아났어. 이 아이들이 날 살려줬어.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나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다. 요양원에서는 지하상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갔다. 실이 따라갔다. 찢어졌던 자리가 단단하게 이어졌다. 마치 내 인생처럼. 결승전을 이틀 앞둔 날이었다. 할머니, 1층에 손님 오셨어요. 민우가 급하게 올라왔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누군데? 아드님이라고 하시는데 기자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태훈이. 아들이 여기까지 찾아왔다. 1층 로비로 내려가자 정장을 차려입은 태훈이 서 있었다. 옆에는 카메라를 든 남자가 있었다. 엄마. 그 목소리는 낯설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태훈아 어떻게 여길. 뉴스 봤어. 엄마 얼굴 나오더라고. e스포츠팀 멘탈 코치? 대단하시네. 비꼬는 투였다. 태훈은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서 지내시나 봐? 요양원보다 훨씬 좋네. 역시 엄마는 운이 좋으셔. 무슨 일로 온 거니? 할 말이 있어서요. 어디 조용한 데서 얘기할까요? 윤시강이 사무실에서 내려왔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우리를 2층 회의실로 안내했다. 저는 윤시강입니다. 할머니 아드님이시군요. 네.
변호사 김태훈입니다. 태훈은 명함을 건넸다. 윤시강은 받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태훈은 본색을 드러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난리예요. 내가 뭘 어쨌는데? 뉴스에 나오셨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요. 변호사 어머니가 e스포츠 팀에 계시다고. 수진이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못 다닌대요. 그게 내 잘못이니? 태우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보세요. 요양원 측에서 보낸 청구서예요. 엄마가 무단으로 나가신 바람에 위약금 500만 원 나왔어요. 내가 언제 계약서에? 엄마 명의로 제가 사인했죠.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어차피 엄마 치매 진단서도 있으니까. 뭐라고? 나는 귀를 의심했다. 치매 진단서? 거짓 진단서 만들었어요. 요양원 입소시키려면 필요했거든요. 의사 친구한테 부탁했죠. 윤시강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본인이 문서 위조를 했다고 자백하시는 겁니까? 자백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변호사끼리 얘기하면 아시겠지만 이런 건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태우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다리를 꼬았다. 어쨌든 엄마, 저희 입장 좀 생각해 주세요. 지금 이 상황 정말 곤란해요.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 방송 인터뷰 하나만 해주세요. 아들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집을 나왔다고. 자식들 잘 되길 바란다고. 그 정도만 해주시면 위약금은 제가 처리할게요. 안 돼. 윤시강이 끼어들었다. 할머니는 아무 인터뷰도 안 하십니다. 실례지만 가족 문제에 왜 끼어드세요? 할머니는 우리 팀의 일원입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태우는 비웃었다. 가족? 2달 알았다고 가족이에요? 저는 엄마를 30년 넘게 봤는데요. 30년 봤으면서 요양원에 버리셨죠. 버린 게 아니라 모신 거예요. 엄마 나이에 혼자 지내시는 게 위험하잖아요. 장례 보험 해지하고 공방 건물 담보로 잡은 것도 할머니를 위해서였습니까? 태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불가피하게 친모를 배신한 거군요. 이봐요, 윤시강 씨. 말 조심하세요. 내가 변호사라는 거 아시죠? 네, 압니다. 그래서 더 한심하네요.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어기고 어머니를 버리다니. 태훈이 벌떡 일어섰다. 엄마,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인터뷰할 거예요, 말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 해.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기자한테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우리 가족을 버렸다고. 치매 걸려서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그러면 이 팀 이미지도 타격받을 텐데. 해봐. 내가 말했다. 태우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뭐? 해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기자한테 말하든 방송 나가든.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지 않아. 무섭고 떨려.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나는 더 이상 내 희생물이 아니라는 걸. 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30년 동안 널 키웠어. 바늘로 손 찔려가며 밤새 일하며 내 인생 다 바쳐서 널 변호사 만들었어. 그런데 넌 뭘 했니? 엄마 보험 해지하고 건물 빼돌리고 요양원에 버렸잖아. 그건 변명하지 마. 나도 이제 알아. 내가 날 사랑한 적 없다는 거. 그냥 귀찮은 짐이었다는 거.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훈아, 나는 내 엄마야. 하지만 엄마라고 해서 무한정 당할 수는 없어.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엄마, 진정하세요. 나 진정했어. 평생 처음으로 정신 똑바로 차렸어.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날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날 버렸던 거야. 내 인생 살아주느라 내 인생을 포기했던 거. 윤시강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나는 태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태훈아, 이제 그만 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여기서 내 인생 살 거야. 태훈은 한참을 서 있다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나는 주저앉았다. 윤시강이 부축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상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한테 내 마음을 말했는데 속이 후련해. 잘하셨어요. 시강아,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줘서. 할머니야말로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그날 밤 선수들이 모두 내 방으로 왔다. 할머니,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5명의 청년들이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라는 걸. 세계대회 결승전 날이었다. 할머니, 떨려요.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5명의 선수들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괜찮아. 너희는 할 수 있어. 나는 한 명씩 손을 잡았다. 차갑게 식은 손들이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연습했니? 얼마나 열심히 뛰었어? 그걸 다 보여주기만 하면 돼. 할머니도 같이 있어주세요. 경기 끝날 때까지. 당연하지. 할머니가 어딜 가겠니? 경기가 시작됐다. 나는 무대 옆 스태프석에서 지켜봤다. 대형 스크린에 선수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다. 집중하는 눈빛, 움직이는 손가락, 터져나오는 환호성. 2세트까지 1대1 무승부였다. 마지막 3세트. 우리 팀이 밀리기 시작했다. 관중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아, 포기하지 마.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그 순간 재훈이 믿기 힘든 플레이를 해냈다. 역전의 발판이 마련됐다. 민우가 이어받았고 현수가 마무리했다. 승리, 우승입니다. 캐스터의 외침과 함께 경기장이 폭발했다. 선수들이 헤드셋을 벗고 서로를 끌어안았다. 울고 웃고 소리 지르며 기뻐했다. 윤시강이 무대로 뛰어 올라가 선수들을 안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선수들이 나를 찾아왔다. 할머니, 우리 이겼어요. 봤어. 다들 최고였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민우가 트로피를 내 손에 쥐어줬다. 이거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가 받으셔야 해요. 아니야, 이건 너희 거야.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받은 거예요. 할머니도 우리 팀이니까. 그날 밤 축하 파티에서 윤시강이 나를 불렀다. 할머니,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정식으로 우리 구단 상담 책임자로 오시면 안 될까요? 급여도 드리고 복지도 제대로 챙겨드릴게요. 나 같은 늙은이를. 할머니는 늙은이가 아니에요. 우리 팀의 정신적 지주예요. 앞으로 선수들 더 많이 뽑을 건데 할머니가 꼭 필요해요. 나는 윤시강의 진심 어린 눈을 바라봤다. 그래, 할게. 그날부터 나는 정식 직원이 됐다. 명함도 받았다. 김옥순, 멘탈 케어 책임자.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는 명함이었다. 2년이 흘렀다. 구단은 더욱 성장했고 나는 선수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만들었다. 은퇴한 선수들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었다. 바느질도 가르쳤다. 선수들에게 집중력과 인내를 배우게 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점점 즐기기 시작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만든 파우치예요. 어머, 잘 만들었네. 솜씨가 좋은데? 할머니한테 배웠으니까요. 센터는 점점 유명해졌다. 다른 구단 선수들도 찾아왔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e스포츠 선수 재활의 선구자 김옥순 씨. 게임에서 바느질까지 선수들의 제2의 인생을 열다. 어느 날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다. 발신인은 김태훈. 손이 떨렸다. 2년 만에 받는 아들의 편지였다. 태훈은 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내가 고소한 게 아니었다. 다른 의뢰인이 고발했고 수사 과정에서 내 사건도 드러난 것이었다. 편지를 열었다. 엄마,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엄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엄마의 삶을 빼앗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걸 잃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미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눈물이었다. 나는 답장을 썼다. 태훈아, 엄마는 잘 지낸다. 내 걱정은 하지 마. 용서는 해줄게. 넌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기억해라. 내 삶은 이제 내가 선택한다. 내가 원하는 엄마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나로 살 거야. 너도 거기서 내 인생을 돌아보렴. 그리고 다시 시작해. 늦지 않았어. 편지를 붙이고 나는 센터로 향했다. 할머니, 오셨어요? 새로 들어온 선수가 반갑게 인사했다. 응. 오늘 뭐 배울 거야? 단추 다는 법이요. 그래, 같이 해보자. 나는 바늘을 집어들었다. 30년 넘게 쥐어온 바늘.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다. 예전엔 생계를 위해 바늘을 잡았다. 아들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찢어진 옷을 고쳤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매고 있었다. 상처받은 선수들, 방향을 잃은 청년들.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고 있었다. 할머니, 저 오늘 처음으로 단추 달았어요. 잘했어. 이제 너도 뭐든 고칠 수 있어. 옷도 인생도. 저녁 무렵 선수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시끌벅적한 식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간. 할머니, 내일 제 부모님 오신대요. 소개시켜드려도 돼요? 그래, 당연하지. 할머니, 저 다음 주에 결혼해요. 꼭 오셔야 해요. 어머, 그래. 축하해. 이들이 내 가족이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그날 밤 방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70을 바라보는 얼굴.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밝았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지금 행복해요. 정말로. 낡은 재봉틀을 쓰다듬었다. 아직도 잘 돌아갔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장만했던 그 재봉틀. 여보, 우리 태훈이는 잘못된 길로 갔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나처럼.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인생은 찢어진 옷과 같다. 아무리 망가져도 정성껏 꿰매면 다시 입을 수 있다. 때로는 처음보다 더 튼튼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다. 나는 지금도 바늘을 잡는다. 하지만 이제는 찢어진 옷이 아니라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을 꿰매고 있다. 한 땀 한 땀 사랑으로.